사법논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조금 전에 본방에서 했고 2부는 유튜브 버전으로 하는데 본방할 때 보니까 두 분이 약간 좀 긴장하셨던 것 같은데. 네, 또 PD님 양복 입는 일 생기면 안 되니까. 방심이 끌려가는. 시민이나 이런 데 가시면 안 되니까.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PD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방심인데. 그렇죠. 네. 발언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조금 좀 풀어도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싶은데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언론중재법 대상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법안 발의가 있었다는 네. 뉴스 보셨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이제 언론중재위 활동을 했었어서요. 거기에 굉장히 큰 이슈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하고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전파력이 더 센 경우도 굉장히 많죠. 더 영향력도 세고 더 세지고 있고 그런데 완전히 치외법권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게 언론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규율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게 뭐지 더 문제가 있는 건 근데 사실 유튜브인데. 언론중재법에는 안 되지만 정보통신법에는 또 그렇죠.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되죠. 예, 거기 이제 인터넷으로. 허위사실 뭐 이런 거에는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킬 거 지켜야죠. 네. 임금님계 캔디님이 연장 방송까지 출연료 더 받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은 굳이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받았어요. 저희 이거 PPL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걸 출연료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 몰랐어요. 이거 오늘 저희 본방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이 본방은 음료수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분업화가 이게 뭐 어떤 차등화가 돼 있었던 건가? 약간. 예. 진짜 그런가? 네. 그런가? 그리고 작가님도 다르시더라고요. 대본도 다른 분이 주세요. 본방이랑 네, 이 연장 방송이랑. 그래서 이게 지금 장벽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이 MBC의 철저한 이 칸막이. 분업 시스템. 오늘 두 분을 또 유튜브 연장 방송 이렇게 이제 붙들어 뵌 이유가 있는데 좀 추가로 여쭤봐야 될 게 좀 한 두 가지가 있어서. 어제 저희가 이제 그 경찰청 인권위원장인 장영수 고대 네. 교수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요 며칠 이른바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정리 좀 하려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제기되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너무 오락가락이다. 어떤 경우는 공개하고 어떤 경우는 공개하지 않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영수 교수는 어제 어차피 이거는 기준이랑 법률적으로는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케이스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은 기본적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신상공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굉장히 그 증거가 탄탄할 것, 거의 이제 저질렀을 것. 또 하나가 이제 미성년자가 아닐 것과 공익성이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더 얼마나 개별화해서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법문을 고치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기영 사건을 좀 단초로 해서 불거진 문제들. 아니 이거 신상공개했는데 이거 신상공개한 효과가 있어? 이거 얼굴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우리나라에서는 머그샷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하죠. 네. 왜 우리나라는 머그샷을 강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좀 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그샷을 찍기를 거부하면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서 이제 머그샷을 찍게 네.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럼 외국은? 외국은 별로 신경 안 쓰나 보죠. 그러니까 아니 미국 영화 보면 이렇게 이제 키 재는 네. 거에 선 쭉쭉 그어 심지어 있고 키까지 알 딱 수 있게. 대고 해갖고 얼굴 인상 팍 찌푸리고 있는 얼굴 막 찍고 네. 하잖아. 그게 머그샷이잖아. 그러니까 머그샷이죠.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신상 공개 이런 논란이 없는 게 다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상 공개 하고 말 것도 없고. 예, 그냥. 예외가 일부 있을 겁니다. 뭐 청소년 뭐 이런 거 저도 잘 모르는데. 오히려 거꾸로. 예, 거꾸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관행이나 법조 문화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이제 이게 없었던 건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었던 건데 뭔가 하려면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인권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향 자체가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머그샷을 법으로 만약에 법을 바꿔서 강제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을 말씀해 주신다면. 찬반은 모르겠고 일단 법으로는 할 수 있고요. 법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갔을 때 문제 없다라고 나올지 저는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싫다라고 몸부림치는데 억지로 잡아놓고 그 선에 찍는 것까지 우리가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논란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헌재로 갈 가능성이 있다. 헌재로 갈 가능성이 높죠. 장윤 변호사 이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강제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기영 같은 경우에요. 이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의 과거 SNS 등을 다 뒤져서요. 일상의 사진들을 고스란히 노출시킵니다. 지금도 보도 보면 네. CCTV에 잡힌 그 그렇죠. 술자리에서 시비 네. 붙고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약간 술집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신상 공개가 유명무실하다, 무효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 오히려 확정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진만 노출하는데 지명수배범이나 공개수사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그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럼에도 공개하면 안 되는 불구하고 거죠. 얼굴을 완전 공개할 수 있거든요. 최신 버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좀 정비가 필요하게 네. 필요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억지로 이 머그샷을 찍기는 못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CCTV 하다못해 수사관청 안에 있는 CCTV라든지 그렇죠. 포즈는 못 잡게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찍을 수 자연스럽게 얼굴 노출되는 아니면 그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돼 있는 SNS 상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은 그 사람이 주는 사진을 원칙적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증명사진 같은 거. 그 뽀샵한 거 엄청 잘 나온 거 이런 거 굉장히 좀 어떡해요. 포토샵을 많이 한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증명사진 보면 거의 연예인이에요. 네. 저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주면 안 되는 양심것들 거거든요. 자세히 양심것들. 증명사진 많이. 네, 그래서 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진을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암수번 범죄를 잡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예방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추가적인 제보를 받기 위한 목적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혹시 여죄가 있을 그렇죠. 경우에 네, 여죄 그걸 숨겨져 있는 범죄라고 해서 암수 범죄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있다면 사실 이 사람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사진이나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현재 모습을 정확한 몽타주로라도 그리든지 뭔가 제도 개선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고유정 사건 때 보면 네. 그러니까 고유정이 잘해서 이제 그 포스트레북에서 이동할 때 보면은 그 생머리를 앞으로 느려뜨려갖고 과거 이제 그 무섭죠. 공포 영화에 네. 나오는 그 버전 그죠? 딱 하고 하는데 포승줄에묶여서 걸어가는 사진이 그러니까 동영상이 노출해갖고 뉴스만 나오면 또 트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기영 같은 경우도 이제 검찰 송치가 오늘 4일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마스크 벗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또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언론들이 어떻게 하냐면 잠깐 이 차량에서 바깥을 내다볼 때 약간 얼굴이 윤곽이 뚜렷한 거를 딱 한 샷으로 잡아서 그걸 계속 튼다든지 그렇다면 그냥 공개하는 게 맞지 않겠나. 경찰차들 썬팅을 없애야 되겠네요. 차 내부가 잘 찍히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호송차 이런 데에는 다른 그 죄수나 네. 피의자들도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그럴 또. 수도.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약간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경찰관 분이 옆에 있으면 그분이 오해를 받아요. 또. 맞아. 저도 그런 점 몇 번. 제가 그 얘기했었나 제가 살인 용의자로 몰려서 아하. 지하철역에서 아하. 사법경찰 2명이 따라온 적이 있었어요. 실화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현대 법치주의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그 사람의 몸에 직접 손을 대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유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머리 내린 거를 정말 꼴 보기 싫다 해도 그럼 예를 들면 경찰관이 그렇죠. 머리를 제끼거나 머리를 다시 위로 쓸어 옮길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한계들이 현실적으로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머그샷 강제하는 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데 뭐 한다라면 지금 얘기했으면 그럼 지명수배는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딱 막히는 부분이 그거네요. 네. 이거는 좀 뭔가 좀 원칙의 문제가 이게 좀 통일될 필요는 있다.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저는 그 논란을 보면서 신상 공개 하라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회의감 비슷하게 보는데 아니 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건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운영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주체로서 공론 과정에 참여를 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거기서 내 의견을 내고 그래서 내 의견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알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건데 어떤 특정 범죄가 있었는데 이 범죄의 피의자의 신상을 알고 모르고가 그것과 관련된 알 권리가 이 범죄 예방이나 이런 데 그러면 공익적 이유라고 해서 범죄 예방이 되겠죠.
여기에 뭐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건가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지명수배랑 이 신상공개의 차이점입니다. 지명수배는 범인 검거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을 수 그게 굉장히 크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신상공개는 이미 잡힌 사람들이고 보통은 이 사람들이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할 걸로 예상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거기서 네. 사진 공개도 최근에 사진을 공개하라는 얘기도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년형을 살고 나왔다고 쳐요. 그렇죠. 그럼 10년 동안 얼굴 또 바뀔 거 아니야.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를 또 여기서 또 그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알 권리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좀 가십성인 거 아니냐라는 바로 그 비판이 점이죠. 나오는 좀 것이고 소비하는. 네,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차라리 그러면 내보내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예를 들면 바뀐 얼굴 가지고 차라리 그렇지. 네, 예. 그런 논의들이 사실 그런 논리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굳이 우리가 공익을 쥐어 짜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숨겨져 있던 여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 이게 뭐 어찌 보면은 이제 공익적인 면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라는 판단을 내려갖고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뭔가 포착이 안 되고 막연하다. 단서가 없다. 이럴 경우에 신상 공개를 통해서 제보를 받는다는 것은 용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규탄이 필요하니까 신상 공개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간 마녀사냥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강력범죄이고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 위주로 또 신상털기 막 이런 거에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 신상공개, 얼굴 공개의 방점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죄가 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경우에 제보자를 위해서, 목격자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수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의 좀 더 그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서 사회적으로 규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고 봅니까?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막 그거 즐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교화에 도움이 됩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논의가 촉발된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의 얼굴을 왜 가려주냐? 그러니까 왜 못 보게 하느냐? 약간 이런 논의에서 사실 촉발된 부분이 감정적인 있는데 부분이 이미 피해자는 희생당하고 없고 생명권이 이미 말살되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네. 감정적 접근이 사실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물론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사실은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신상 공개의 어떤 필요성은 지명수배의 경우가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할 사람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좀 더 분명한 어떤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상 공개 목적성이 도대체 뭐냐. 네. 이게 좀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다. 소비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부분도 들어서 있죠. 정서적 소비를 위한 네.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막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막 이렇게 머그샷 찍으면은 또 그 사람이 막 범죄 셀럽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심지어 막 모델 데뷔를 한 미국 네, 케이스도 네. 있었고. 뭐 예. 팬레터 받고 뭐 이런 네, 경우도 그런 있고 경우들도 교도소에서. 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못생긴 사람만 공개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 뭐잘 모르겠습니다. 부작용을 저도. 우려해서. 예. 아무튼 뭐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률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건 정비를 하고 아닌 건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 입법 차원에서도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요거 하나 좀 얘기를 합시다. 아동 음란물을 텔레그램 방에서 링크한 거 이걸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근데 헤아려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도 하급심에서는 엇갈렸거든요. 1심에서는 유죄, 집행유예라고 했고요. 항소심은 무죄, 대법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 건데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아동 성착취물, 아동 음란물을 당연하게도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애청자들에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을 내려받아서 네. 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있다면 그거는 소지죄에 걸리는데 완전 걸리죠. 그냥 이게 링크로 타고 들어가서 스트리밍으로만 잠깐 그렇죠. 보고 나오는 것은 무죄다. 지금 이거 소지냐. 무죄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무죄. 왜냐하면 소지의 어떤 문헌적인 의미는 물건을 지니어 갖고 있음이잖아요. 그럼 링크를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211개인가를 샀대요. 그러니까 링크는 본인이 갖고는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구동해서 음란물을 시청했느냐. 텔레그램으로 들어
들어가서 이 링크를 구동시켜가지고 1회 이 200개가 넘는 영상을 한 차례씩 시청을 했던 걸로 지금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음란물에 시청하는 행위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소지죄 무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너무 구분을 너무 확실하게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대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맞다라고 보고요. 뭐 제가 뭐 대법원 평가해봤자 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형법에 있어서 이게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문헌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축소 해석의 원칙을 채택합니다. 형사법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걸 확장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람 잡아가두기가 너무 쉬워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너무 침해하게 된다라고 해서 사법부에서는 가능하면 그 문헌의 한계를 안 벗어나려고 해요. 형사법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소지라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죠. 정말 갖고 있는지 소유권 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운데 뭐 점유 이런 거. 근데 온라인 파일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논리 구성이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든 아니면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든 최소한 그걸 보는 동안에는 내 디바이스에도 캐시 어떤 파일들이 쌓이는 거 아니냐. 캐시 얘기 나왔어. 네, 예, 전문용이 나왔어요. 뭐 그런 걸로 가지고 뭐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 파일을 소지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다운로드지라고 이제 대법원은 판단한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판단이 맞다고 보긴 그러면 합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아동 음란물이든 성착취물이든 이게 소지를 한 자에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맞습니다. 목적성은 예.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를 그러니까 줄이고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깔려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목적성이 입각해서 본다면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청법에서 이 소지를 처벌한다, 구입을 처벌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 링크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은 이런 경우를 다 같이 처벌하는 거가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형사처벌 규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거나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사람의 이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데 그렇더라도 어떤 법의 그 한 목적성,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입법적인 목적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 같은 걸 또 헤아려 본다면 사실 링크는 구매해서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소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또 1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던 거고요. 그렇죠. 다만 이런 논란이 너무 크게 되니까 최근에는 시청도 처벌하도록 법은 바뀌었습니다. 법은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는 처벌받습니다. 제가 그러면 법률을 바꾸는 게 지금 근본 처방이네요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바뀐 겁니까? 네, 법은 바뀌었습니다. 20년 6월에 2020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건 자체가 좀 오래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네, 오래됐겠지. 네, 굉장히 네. 몇 년이 그렇게 지난 오래되진 않아요. 이 사람 4개월 차이로 빠져나갔네요. 20년 2월 사건이니까. 소급 입법이 안 돼서 안 이 되죠. 사람은 그게 네. 그러니까 옛날 법률 갖고 적용할 수밖에 네, 없다. 형법은 소급 입법이 절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거의 무슨 헌법 파괴 뭐 이런 거 정도 돼야 돼요. 전두환 노태우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안 되는 예외가 5.18 특별법 같은 겁니다. 예. 그 뭐 공소시효 완성된 것 철폐하고 막 중단시키고. 처벌시켜버리고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안 되기 이게 왜 그러냐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권력자들이 원래는 허용돼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 저놈 잡아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지. 네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잡아 가두는 걸 막자 이런 취지라 가지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죠.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좀 개별적으로 불합리한 경우들이 생기더라도 일단 그 원칙은 무조건 지킨다 이렇게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평가를 기준을 삼게 되는 건데 근데 적용하는 법률은 10년 전의 어떤 문화와 그렇죠. 사회적 정서의 반영물이기 때문에 갭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네, 특히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막 뭐 5년, 7년 전 사건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그때 이제 이런 입법적인 문제점이 있었구나, 공백이 있었구나. 이래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법이- 결국은 입법부가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건데 네네. 문제는 거기서 이제 항상 뭐냐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부지런하게 하다못해 1심 판결 나왔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네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은 보면 막 대법원 판결 나와서 사회적으로 떠들썩해져
따져야 에이. 그 이런 문제가 있구만. 그건 이렇게 또 약과고 가니까.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린 것도 법 안 바꾸고 그렇죠. 저기 있는 게 국회 아닙니까? 엄청 많아요. 대체가 심지어 되고. 제가 헌법 불합치 받은 것도 지금 대체 입법 안 나왔을걸요. 언제 뭘 받았어? 저 국적법 그 공개변론까지 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받았는데 국적법? 국적법. 네. 대단하시네.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제 자랑 자기 PR 시간인데 좀 약간 어색한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외국에 사는 우리 국내 동포 같은 경우에는 국적을 포기하고 싶어도 남자 같으면 병역 의무를 다 하거나 뭐 30 엄청 후반이 되거나 하면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이름도 외국 이름이에요, 아예. 그리고 스티브 유. 네, 뭐 스티브 유도 아니고 이를테면. 뭐 이렇게 뭐 땡땡땡 뭐 샌더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뭐 CIA나 뭐 이런 거 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 국적이 있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이중 국적자였어요. 이중 국적자예요. 엄마가 이제 한국 국적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는 무조건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명만 한국 국적이면 한국인으로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미국에서 살고 한국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이중 국적 있다.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찾아봤더니 너는 남자니까 군대 안 갔다 오면 국적 포기 못해. 이래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냐 나는 미국 사람인데 자기 한국 국적 있는지도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엄마가 특히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만 엄마가 한국 국적이었고 나중에 미국 국적이 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국적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있거든요. 막 핵 잠수함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하는데 갑자기 너 한국 국적 있으니까 안 돼. 막 이런 식인 게 있어가지고. 근데 미국에서 조회하면 그게 다 나와요. 네 나와요. 그러니까 국적. 걔네 국적조회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네. 그거 헌법 소원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이랑 생활상의 연관도 없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예외 인정 같은 거 좀 넓게 해줘라 이런 게 나왔는데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대체 입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분 군대를 가셔야 되는. 아니요 대체 입법이 없으면은 이게 효력이 없으니까 네, 군대를 안 가도 그래서 되고. 헌재 결정 나온 게 언제인데? 그게 벌써 한 3년, 2년, 3년. 근데 아직까지 법을 안 바꾸고. 네, 있는. 안 바꾸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 너무 네. 진짜 임무 방해. 그렇게 놓고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 약간 고충이 있긴 있겠다. 그런 점에서는. 그렇죠. 법은 안 바뀌고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 해야. 그래서 판사들이 정치를 하려고 많이 오는 건가? 빨리 만들려고. 답답해서 내가 가서 바꾼다. 근데 정작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게 존재감이 뭐 다른 쪽으로 막 부각이 되고 이러는 경우를 봐서.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그 잠깐 여담으로 정치논담 짧게 하고 갈까요? 우리 지금 그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그렇죠. 근데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시는 건가요? 저는 제 사익을 위해서 쌍두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고요. 전남 순천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저의 쌍수 외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 한번 흔들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공익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우리 정치가 아주 잘 되고 있으면 함부로 제도를 손대면 안 되는데 뭐 이거보다 더 크게 나빠지겠나.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큰 줄기는 어때요? 원래는 안 좋아합니다. 왜?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썩은 자신감이 있고요. 근거 수도권 없는 해볼만하다. 자신감? 약간 썩은 자신감 같은 그런 게 자신감. 있고. 근데 오히려 의외네요. 민주당 지지자는 네. 정권 심판으로 갈 건데 지금 그거 피하려고 꼼수로 중대선거구제 꺼낸 거 아니야? 이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논의가 왜 지금까지 안 돼 왔냐면은 수도권 선거는 어차피 바람이고 영남이 의석이 60 몇 개인가 그렇고 호남이 20 몇 개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이제 네.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에서 더 많이 내준다라는 관점 그렇죠.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가 안 돼 왔던 불경 같은 거죠.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지금 보면 지난 총선 기준으로 출마한 사람들 어지간하면 30% 다 넘기거든요, 민주당이. 김부겸 의원은 당선된 경우. 네, 그렇죠, 네임드들은 당선되죠. 그러니까 그게 김부겸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정현도 당선되잖아요, 호남에서. 그렇죠. 근데 이정현은 나머지 사람들은 3%인데 자기 혼자 막 40% 찍어가지고 당선되는 거고 김부겸 같은 경우는 자기도 40 몇 프로 찍지만 나머지 후보들도 30%씩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풀면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은 2등은 무조건 가져가는데 호남에서는 3등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처럼 특출난 사람 빼고는. 예. 죄송합니다. 괜히 반감을 더 키우고 있네 제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국민의힘이 좀 마이너스인 거 아니냐. 근데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수도권 선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라서 동상이몽이 좀 있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대구 경북 같은데 뭐 영남권에서는 그냥 국민의힘이 싹쓸이 할 거다.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유리할 게 없다. 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아니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대구 경북도 경북 북부의 아주 일부 정도 빼고는 민주당이 2등 가져갑니다.
아 그래요? 아니 네. 어차피 복수 공천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복수 공천해도 표는 하나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1등, 그러니까 뭐 가나다 공천해도 가는 당선이 당연히 되겠지만 나는 민주당이나 경합이고 만약에 3명 뽑는다고 하면 민주당 1명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얘기했을까? 이게 저는 제가 대통령이면은 이거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늘 대통령의 관점에 세상을 보려고. 오, 큰 분이네. 아니 농담이고요. 자꾸 이상한 큰 소리. 준비를 하고 계셨어. 네. 아주. 몸무게만 비슷해요 대통령. 키도 비슷하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최상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최상은 국민의힘이 단순 과반하는 거고 단독으로 최악은 민주당이 과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상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혼자 밀어붙이는 거 우리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180석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막 밀어붙였지만 국민들이 그거 잘 안 받아들이시거든요. 그게 정권 뺏기는 거고 민주당이 단순 과반되면 대통령 못하는 뭐 식물 대통령 되는 거는 뭐 자명하고 그럴 바에는 당을 약간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 반대를 하든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힘이 약간 약하든 해도 그 이슈별로 연대를 구축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노리는 것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자기 얼굴을 걸고 총선 치르겠다 그랬잖아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압승도 없지만 뭐 압도적인 패배도 없어요. 참패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갈 거고 이제 3당 4당이 어떤 식으로 튀어나오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되는 건데 뭐 그런 면에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나쁠 거 없지 않나. 네, 저는 뭐 그런 그 현실적으로 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도권 선거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또 있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숨은 그림이 하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누가 얘기를 했을까? 대통령에게. 저는 그게 궁금하고. 네, 근데 아무튼 잘했죠. 왜냐하면은 원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논인데. 그렇죠. 이미 뭐 TF 팀까지 네, 있었으니까. 박지원 원장께서도 아 이거 왜 뺏겼냐 막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뭐 어쨌거나 네, 아무튼 개혁 이슈는 던지면 뭐 좋습니다. 숨은 그림이라는 게 뭐 총선 참패를 막기 위한 꼼수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그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저는 그림? 있을 수도 있다 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